자본론 3권 5편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윤이 이자와 기업가 이득으로 분할이 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라는 겁니다. 자, 29번까지 우리가 봤고요. 30번부터 쭉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진호 씨부터 부탁드릴게요. 황진호 씨 지금 읽으실 수 있을까요? 예, 어떻습니까?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여기에서는 총 이윤의 양적 분할이 질적 분할로 전환되고 있다. 더욱이 이 양적 분할 그것이 무엇이 분할되는가, 되어야 하는가, 능동적인 자본가가 어떻게 그 자본을 활용하는가, 그리고 그 자본이 기능 자본으로서, 즉, 능동적 자본가인 그의 기능의 결과로서 그에게 얼마나 큰 총 이윤을 가져오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 양적 분할은 점점 더 질적 분할로 전환된다. 자본의 소유는 기능 자본가에 대립해 대부자인 화폐 자본가에 의해 대표되고 있다. 그러므로 기능 자본가가 대부자에게 지불하는 이자는 총 이윤 중 자본의 소유 그것에 돌아가는 부분으로 나타난다. 이것과는 대조적으로 총 이윤 중 능동적인 자본가에게 돌아가는 부분은 그가 재생산 과정에서 그 자본을 가지고 수행하는 활동 또는 기능, 특히 그가 산업이나 상업에서 기업가로서 수행하는 기능에서 전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며 따라서 기업가 이익으로서 나타난다. 예, 좋습니다. 이윤의 양적 분할이 질적 분할로 이제 전환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양적 분할이라는 거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 가치를 이윤으로 실현한 기능 자본가가 자기한테 화폐를 대부한 자본가에게 이윤의 이제 일부를 이자라는 형태로 지불한다라는 거죠. 그게 양적 분할인데 이게 질적 분할로 전환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윤이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게 당연시 되면서 이자와 기업가 이득이 각각 그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논리가 성립한다라는 거야. 이자는 자본 그 자체에 대한 대가, 마땅히 주어져야 하는 것. 기업가 이득은 예, 자본가가 노동한 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입니다. 박나영 씨 부탁드릴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능자본가 측에서 보면 이자는 자본 소유의 단순한 과실로서, 즉 일하지 않고 기능하지 않는 자본의 재생산 과정과는 분리된 자본, 그것이 단순한 과실로서 나타나는 반면 기업가 이득은 전적으로 그가 자본을 가지고 수행하는 기능의 과실로서, 자본의 운동과 기능의 과실로서 나타난다. 이리하여 동일한 자본에 대해 그리고 이 자본이 생산하는 이윤에 대해 서로 다른 법률상의 청구권을 가진 두 사람 사이에 총이윤이 단순히 양적으로 분할되던 것이 차입자본으로 사업하는 산업자본가와 자기의 자본을 스스로 사용하지 않는 화폐자본가에 대해 총이윤이 질적으로 분할된다. 이제 이윤의 한쪽 부분은 하나의 자격에서 자본, 그것에 속하는 과실로서 이자로서 나타나고 이윤의 다른 쪽 부분은 반대의 자격에서 자본의 독특한 과실로서 기업가 이득으로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전자는 자본 소유의 단순한 과실로서 나타나고 후자는 자본을 가지고 단순히 기능하는 것의 과실로서 가정주의 자본으로서 자본의 과실 또는 능동적 자본가가 수행하는 기능의 과실로서 나타난다. 예, 각각의 이제 정당성을 만들어낸다라는 거거든요. 32번으로 갑니다. 임정빈 씨 지금 읽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총 이윤의 두 부분들이 마치 두 개의 본질적으로 다른 원천에서 생기는 것처럼 상호 간에 자립해 화석화되는 것은 이제는 자본가 계급 전체와 자본 전체에게도 확립되지 않을 수 없다. 이리하여 이러한 질적 분할은 능동적 자본가가 사용하는 자본이 차입된 것이든 아니든
자본을 소유하는 화폐 자본가가 그것을 자기 스스로 사용하든 않든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어떤 자본의 이윤도 그리고 자본들 사이의 균등화에 근거한 평균 이윤도 두 개의 질적으로 다른 상호 간에 자립적이고 의존하지 않는 부분들로 분할된다. 자기 자본으로 사업하는 자본가도 차입 자본으로 사업하는 자본가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총 이윤을 이자와 기업가 이득으로 분할한다. 자본의 사용자는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두 개의 인격으로, 즉 자본의 단순한 소유자와 자본의 사용자로 분열된다. 그의 자본 그것은 그 자체로서 이자를 낳는 자본 소유, 생산 과정 밖에 있는 자본과 생산 과정 안에 있는 자본, 과정 중의 자본으로서 기업가 이득을 낳는 자본으로 분열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사고가 성립하게 된다라는 건데, 뭐 뒤에 나오니까 조금 더 이따가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예, 차입을 하지 않고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하는 자본가도 자기가 얻는 이윤을 일부는 이자로, 나머지를 이제 기업가 이득으로 분할해서 사고하게 된다라는 거죠. 33번입니다. 이상배 씨 읽어주십시오. 단순히 총이윤의 일부가 어떻게 일반적으로 이자로서 화석화되고 자립하는가? 역사적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과 그것에 대응하는 자본이나 이윤의 관념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이자 낳는 자본은 전에 내려온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자도 자본에 의해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완성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통속적인 관념에서는 화폐 자본 또는 이자 낳는 자본은 여전히 자본 그것으로서 진정한 의미의 자본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자가 지불되는 것은 화폐 그것에 대한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게 된다. 대부 자본은 실제로 자본으로 사용되든 않든 오직 소비를 위해 차입되는 경우에도 이자를 낳는다는 사정은 이 자본 형태가 독립적이라는 관념을 확인해 주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초기에는 이자가 이윤에 대해 그리고 이자 낳는 자본이 산업 자본에 대해 독립성을 띠고 나타난다는 가장 좋은 증거는 이자가 총 이윤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18세기 중엽에 비로소 발견되었다는 사실과 진정 그런 발견이 필요하였다는 사실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하기 전에도 화폐 대부에 대해서는 이자가 지불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역사적인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상업자본, 상인자본이 산업자본보다 이제 먼저 존재했고 자본주의적 생산의 초기까지도 이제 지배적이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자 낳는 자본도 이제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차입된 그 화폐가 예, 잉여가치 이윤을 낳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자가 지불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란 자본 그 자체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라는 식의 이제 사고가 당연시 된다라는 거예요. 자, 34번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윤민자 씨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이제 산업자본가가 타인의 자본으로 사업하는 경우에만 생기는 생산과는 관계없는 총이윤의 분할로 나타나지 않는다. 질적으로 보면 이자는 자본의 단순한 소유가 제공하는 잉여가치, 자본의 소유자는 재생산 과정의 일부에 머무르고 있는데도 자본이 스스로 낳는 잉여가치이며 따라서 자본의 재생산 과정과 분리된 채 낳는 잉여가치다. 양쪽으로 보면 이윤 중 이자를 구성하는 부분은 산업자본, 상업자본,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폐자본과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며 잉여가치의 이 부분의 비율, 즉 이자율은 이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자율은 일반적 이윤율에 의존하는데도 독립적으로 결정되며 둘째로 이자율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윤율과는 반대로 그리고 상품의 시장 가격과 마찬가지로 모든 변동에도 확정된 명백한 항상 주어진 크기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산업자본가에게는 총이윤 중 이자와 구별되는 부분은 기업가 이득으로 나타나며 이자 그것은 자본 그 자체가 낳은 잉여 가치, 따라서 자본이 생산적으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낳게 될 잉여 가치로서 나타난다. 예, 좋습니다. 35번입니다. 유미리 씨 부탁합니다. 개별 자본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실제로 옳다. 그는 자기의 자본을 이자 낳는 자본으로 대부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생산적 자본으로 증식시킬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사회적 총자본에 적용시키는 것, 몇몇의 속류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것이 이윤의 근거로서 제시되기도 한다는 물론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생산수단들을 구매해 가치 증식시키는 사람들이 없이 총자본이 화폐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적으로 어리석다. 그러나 이런 관념 속에 숨어 있는 더욱 큰 어리석은 생각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기초 위에서 자본은 생산적 자본으로서 기능하지 않아도, 즉, 이자가 다만 그 일부에 불과한 잉여 가치를 창조하지 않아도 이자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은 자본주의적 생산 없이도 진행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36번으로 갑니다. 다시, 예, 황진호 씨 부탁드릴게요. 개별 자본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자의 취득과 기업가 이득의 취득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따라서 개별 자본가는 필연적으로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자기의 평균 이자와 동등한 부분을 생산 과정을 무시한 채 자기 자본 그것의 과실로서 여기게 되며, 그리고 이자로서 독립된 이 부분과 대입시켜 총 이윤 중 이 부분을 넘는 초과분을 단순히 기업가 이득으로 여기게 된다. 이윤 중 기능 자본가가 차입 자본의 소유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부분은 모든 자본, 차입된 것이든 아니든 이 자본으로서 창조한 이윤 중 이자라는 이름으로 낳는 한 부분의 독립된 형태로 전환한다. 다시 말해, 이윤에 대해 서로 다른 법률상 청구권을 가진 두 사람 사이에 이윤이 순전히 양적으로 분할되는 것이 자본과 이윤, 그것의 성질로부터 유래한 것처럼 보이는 질적 분할로 전환되어 버린 것이다. 예, 양적 분할이 질적 분할로 전환된다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라는 거죠. 네. 자, 이어서 37번입니다. 박나영 씨 부탁합니다. 이 두 형태, 이자와 기업가 이득은 오직 대립물로서 존재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범주, 항목, 명칭에 따라 구분된 잉여가치의 부분들인데도 잉여가치와 관련을 맺지 않고 상호 간의 관련을 맺고 있다. 이윤의 한 부분이 이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기업가 이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자는 재생산 과정의 외부에 있는 단순한 대부자를 위해서든 자기 자본을 스스로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소유자를 위해서든 자본 소유 그것이 낳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자기 자본을 사용하는 자본가를 위해 자본 소유가 이 순이윤, 이자를 낳는 것은 그가 기능 자본가이기 때문이 아니라 화폐 자본가, 즉 자기 자본을 이자 낳는 자본으로 기능 자본가인 자기 자신에게 대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예, 양적인 분할이 각각 그 정당성을 가진 질적인 분할로 되면서 그 기원이 이제 잉여 가치가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예, 38번 보겠습니다. 예, 이상배 씨. 이자라는 형태에는 임금 노동에 대한 대립은 사라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자 낳는 자본 그것이 자기의 대립물로 삼고 있는 것은 임금 노동이 아니라 기능하는 자본이기 때문이다. 대부 자본가가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사람은 재생산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자본가이며 임금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자 낳는 자본은 기능으로서의 자본에 대립하는 소유로서의 자본이다. 그러나 자본은 기능하지 않는 한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으며 노동과 대립하지도 않는다. 네, 그렇죠. 네. 이자 낳는 자본가 입장에서는 자기는 임금 노동과 이제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네, 내가 돈을 빌려준 기능 자본가가 나한테 이제 그 화폐를 대부받은 대가로 이자를 지불할 뿐이기 때문에 자기가 획득하는 이제 이자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음 39번입니다. 임정민 씨 부탁합니다. 그런데 기업가 이득은 임금 노동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와 대립한다. 첫째로 평균 이윤이 주어져 있으면 기업가 이득률은 임금이 아니라 이자율에 의해 결정된다. 둘째로 기능 자본가는 기업가 이득에 대한 자기의 청구권을
따라서 기업가 이득 그것을 자기의 자본 소유에서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기능, 이것은 자본이 비활동적인 재산으로서만 존재하는 경우의 자격과 대립한다. 에서 끌어낸다. 기업가 이득은 재생산 과정에서 자본의 기능에서, 즉 기능 자본가가 산업 자본과 상업 자본의 이런 기능들을 매개하는 작업과 활동의 결과로 발생한다. 예, 이번에는 이제 기업가 이득을 취득하는 기능 자본가도 예, 자기가 그 임금 노동자를 이제 착취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실제로 내가 그 자본을 대부해서 그 대부 자본에 대한 이제 대가로서 이자를 지불하고 그다가 이제 그 이윤 중에서 이자를 예, 그 제외한 부분을 내 것으로 했으니까 이게 이제 노동자로부터 착취한 결과가 아니라 내가 이 자본을 그 생산적으로 운용한 결과다. 나의 노동의 결과다. 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네, 이게 그 예, 이른바 예, 이윤이라는 게 이 자본가의 경영활동, 관리 감독 노동의 대가라는 이제 사고로 이어지게 되죠. 40번 보겠습니다. 유미리 씨 부탁합니다.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자본가는 생산 과정과 유통 과정을 지휘한다. 생산적 노동의 착취는 자본가가 스스로 하든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에게 시키든 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기업가 이득은 이자와는 달리 자본 소유와는 관계없는 것으로서 그리고 비소유자로서 노동자로서 자기 기능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이리하여 그의 머릿속에는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관념이 생긴다. 즉, 그의 기업가 이득은 임금 노동과 대립하기는커녕 그리고 타인의 부불 노동에 불과한 것이기는커녕 오히려 그 자체가 임금이며 감독 임금이고 보통 노동자의 임금보다 높은 임금이라는 것이다. 높은 이유는 1. 그의 노동이 복잡 노동이기 때문이며 2. 그가 자기 자신에게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애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그 생산의 3요소와 그에 대한 이제 정당한 대가로서의 그 지대와 임금과 이윤이라는 것도 더 이상 이제 충분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본 소유에 대한 대가는 이제 이윤 일반이 아니라 이제 이자인 거고, 이자를 제하고 기능 자본가가 얻게 되는 이윤, 막스가 이야기하는 기업가 이득은 노동자의 관리 감독 노동, 이른바 경영 활동의 대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는 생산의 3요소가 아니라 4요소다라는 식으로 이제 자랑스럽게 이제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러죠, 경제학이. 이게 바로 이 잉여가치의 이자와 기업가 이득으로서 양적 분할이 질적 분할로 이제 전환된 결과로 된다라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제 이런 식의 사고를 가장 잘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이제 그 아이디어가 뭐 부르주아 경제학에서 어지간한데 만병통치약으로 쓰이는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인 거죠. 이자라는 건 이른바 자본의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도 예, 일정한 기간만 지나면 이자가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을 차입하지 않고 자기 자본으로 사업하는 이제 자본가도 항상 이자를 염두에 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굳이 생산적으로 또는 이제 산업활동 내지는 상업활동에 투자하지 않고 뭐 누군가를 빌려주거나 은행에 맡겨주거나 주식이나 채권을 샀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회비용으로서 나중에 실현한 이윤에서 이제 제해야 된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이제 사고 방식이 이제 확립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그 이윤이라는 것들을 이제 당연시하는 사고는 그 신고전환파 경제학에서의 이제 이윤 개념에도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죠. 뭐 굳이 우리가 그걸 여기서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신고전환파 경제학의 논리에 따르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시장인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은 0이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결론인 것 같은데 그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 완전 경쟁 시장에서 이윤이 0이라는 거는
예, 이른바 경제학적인 의미에서의 이윤이 0이다라는 뜻이다. 무슨 소리냐? 이때의 경제학적 이윤이라는 건 기회비용을 넘어서는 수준의 이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자본가들이 얻는 이윤은 이런 기회비용 수준의 이윤, 즉 정상 이윤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그 근거로서 만약에 이 시장에서 이 기회비용 수준의 이윤조차도 얻고 있지 못한다라면은 이 자본가는 분명히 이제 다른 분야로 빠져나갔을 거고, 그렇지 않고 이 시장에 남아 있다라는 건 적어도 이 수준의 이윤만큼은 얻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근데 정작 그러면서 과연 그 기회비용 수준의 이윤에 해당한다는 정상 이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는 도무지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부르주아 경제학의 이제 논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결국 이게 자본의 자기 증식 능력 자체를 당연시하는 이제 환상으로부터 이제 출발한다라는 거죠. 이런 논리입니다. 이렇게 되죠. 자, 이어서 41번 보겠습니다. 이상배 씨 읽어주십시오. 자본가로서 그의 기능은 잉여가치, 즉 부불 노동을 가장 경제적인 조건에서 생산하는 데 있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데, 이것은 자본가가 자본가로서 아무런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단순한 자본 소유자인 경우에도 이자가 그에게 돌아가는 반면, 기능 자본가가 자기의 기능에 기여하는 자본을 소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업가 이득이 그에게 돌아간다고 하는 정반대되는 사실 때문이다. 이윤, 따라서 잉여가치, 이 분할되는 이 두 부분들이 정반대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두 잉여가치의 부분들에 불과하다는 것과, 이런 분할은 결코 잉여가치의 성질, 기원, 존재 가치를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이 망각되고 있다. 예, 문제 좋습니다. 요거. 예. 이어서 42번 볼게요. 유미리 씨. 자, 유미리 씨 읽어주십시오. 생산 과정에서 기능 자본가는 임금 노동자에 대해 타인의 소유인 자본을 대표하며 화폐 자본가는 기능 자본가에 의해 대표되는 사람으로서 노동의 착취에 가담한다. 능동적 자본가는 노동자에 대립하는 생산수단의 대표자로서만 자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과정 안에서의 자본 기능과 재생산 과정 밖에서의 단순한 자본 소유 사이의 대립 때문에 망각되고 있다. 예, 그렇죠. 이른바 기업가 이득을 취득하는 이제 그 기능 자본가가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노동자에 대립하는 생산수단의 대표자로서 있기 때문에 그걸 얻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화폐 자본가, 대부 자본가와 자신을 이제 구분짓는 예, 방식으로서 그냥 예, 그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이윤, 기업가 이득은 기능 자본가가 생산에 기여한 대가다라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성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43번입니다. 윤민자 씨 부탁드립니다. 사실상 이윤 또는 잉여가치의 두 부분들이 이자와 기업가 이득으로서 취하는 형태는 노동과는 어떤 관련도 표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노동과의 관련은 노동과 이윤 또는 이자와 기업가 이득의 합계, 전체, 통일인 잉여가치 사이에 존재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윤이 분할되는 비율, 그리고 이 분할의 기준이 되는 서로 다른 청구권은 이윤이 이미 만들어졌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리하여 두 종류의 자본가들 사이에 이윤이 분할되는 이유가 분할되어야 할 이윤 또는 잉여가치가 존재하게 되는 이유로 둔갑하고 있다. 다시 한번 양적 분할이 질적 분할로 바뀌어 버린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44번으로 가겠습니다. 황진호 씨 부탁드립니다. 이자 낳는 자본인 것을 실증하는 것은 대부되는 화폐가 현실적으로 자본으로 전환되어 초과분, 이것의 일부가 이자이다. 이 생산되는 한에서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자 않는 자본이 생산 과정과는 독립적으로 이자를 낳는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외하지는 않는다. 자본의 차입자가 자본으로 사용하는가 않는가
즉 잉여 가치를 생산하는 자본의 고유한 속성을 현실적으로 발휘시키는가 않는가는 차입자에게 달려 있다. 어느 경우에나 그가 지불하는 것은 자본이라는 상품의 가능성으로 고유하게 포함되어 있는 잉여 가치에 대해서이다. 예, 좋습니다. 45번입니다. 박나영 씨. 박나영 씨 읽어주십시오. 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 자본의 특수한 사회적 속성, 자본 소유는 타인 노동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사회적 속성이 확립되고 이에 따라 이자는 이런 상호 관련 속에서 자본이 낳는 잉여가치의 일부로 나타나기 때문에 잉여가치의 다른 부분인 기업가 이득은 필연적으로 자본으로서 자본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특수한 사회적 속성, 이것은 이미 자본에 대한 이자라는 형태로 특별한 존재 방식을 얻고 있다. 과는 분리된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것처럼 나타나게 된다. 예, 좋습니다. 46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상배 씨 읽어주십시오. 이자 그것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노동 조건들이 자본으로 존재한다는 것, 즉 그것들이 노동에 대해 사회적으로 대립하며 그것들이 노동에 대립해 노동을 지배하는 개인적 힘으로 전환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자는 타인 노동의 생산물을 사유화하는 수단으로서 단순한 자본 소유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나 이자는 이런 자본의 성격을 생산 과정 밖에서 자본이 가진 어떤 성격, 그리고 이 생산 과정 그것의 특수한 자본주의적 규정성의 결과가 결코 아닌 어떤 성격으로서 표현하고 있다. 이자는 자본의 성격을 노동과의 직접적인 대립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노동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본가 사이의 관계로서만 표현하고 있다. 즉 자본과 노동 사이의 현실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외적이고 아무래도 좋은 규정으로서 자본의 성격을 표현하고 있다. 이리하여 이자, 자본의 대립적인 성격의 하나의 독립적인 표현을 얻고 있는 특수한 이윤 형태에서는 이 대립이 완전히 제거되고 있다. 이자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두 자본가들 사이의 관계다. 예, 좋습니다. 이어서 47번으로 가죠. 임정빈 씨 부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자 형태는 이윤의 다른 부분에 대해 기업가 이득, 더 나아가서는 감독임금이라는 질적인 형태를 준다. 자본가가 자본가로서 수행해야 하는 특수한 기능들, 그리고 노동자와 구별되고 노동자와 대립하는 사람으로서 자본가에게 속하는 특수한 기능들이 단순한 노동 기능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가 잉여가치를 얻는 것은 그가 자본가로서 노동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본가라는 그의 자격을 빼놓고 그도 역시 노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잉여가치의 이 부분은 결코 잉여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자기가 수행한 노동의 등가물로 되어버린다. 자본의 소외된 성격, 노동에 대한 자본의 대립은 현실적 착취 과정의 외부로, 즉 이자는 자본에게로 옮겨지므로 이 착취 과정 그것은 단순한 노동 과정으로서 나타날 뿐이며 여기에서는 기능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과는 다른 노동을 수행할 뿐인 것으로 나타난다. 착취하는 노동과 착취되는 노동이 모두 노동으로서 동일하다는 것이다. 네, 그래서 자본가가 이자를 제외하고 얻는 이유는 경영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당당하게 성립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48번입니다. 윤민자 씨 부탁합니다. 이리하여 자본의 사회적 형태는 이자에 맡겨지면서 중립적이고 대수롭지 않은 형태로 표현되는 반면 자본의 경제적 기능은 기업가 이득에게 맡겨지면서 이 기능의 특수한 자본주의적 성격이 제거된다. 여기에서도 자본가의 의식 속에는 평균 이윤으로 균등화와 관련해 제2편에서 논의된 보상 근거의 경우와 같은 것이 생긴다. 잉여 가치의 분할을 결정하게 되는 보상 근거들은 자본가의 사고 방식에서 왜곡되어 이윤 그것의 발생과 주관적인 정당화의 근거로 전화되고 있다. 예, 이렇게 전환인가요? 되죠. 전환.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조금 확인을 할 텐데요. 전환이 맞겠네요. 아까부터 계속 제가 요약을 하는 과정에서 전화하고 전환을 헷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따가 수업 끝나고 한 1시간쯤 지나고 나서 그 파일을 다시 다운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 49번으로 갈게요. 유미리 씨 부탁드립니다.
기업가 이득이 감독 노동에 대한 임금이라는 관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더욱 큰 근거를 갖게 된다. 즉, 이윤의 일부는 사실상 임금으로 분리될 수 있으며 실제로도 분리될 수 있다는 점, 또는 거꾸로 임금의 일부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는 이윤의 불가결한 구성 부분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 부분은 규모 따위로 말미암아 분업이 충분히 발달한 사업 부문들이 경영자에게 주는 특별한 임금에서 그 순수한 형태를 드러내는데, 경영자의 임금은 이윤, 즉 이자 더하기 기업가 이득이 이나 기업가 이득, 즉 이윤 빼기 이자와는 독립적이며 완전히 분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예, 그렇습니다. 뭐 흔히 이제 듣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른바 그 대기업의 이제 전문 경영인 대표이사가 뭐 엄청난 연봉을 수령할 때 이건 당연히 이제 관리 감독 노동 경영 활동의 이제 대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그러냐라는 거죠. 이들이 이른바 이제 임금 형태로 받는 그 가치액의 극히 일부만이 그 노동자로서 저동력의 재생산 비용이고 나머지는 결국 뭐예요? 자본가 계급의 일원으로서 또는 이제 자본 소유자들을 대표해서 노동자들을 관리, 감독한,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착취한 대가로서 이제 주어지는 건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왜? 예, 노동자와 대립하지 않고 이제 이자 낳는 자본과 이제 대립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전문 경영인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자본 소유로부터 이제 분리된 자본가의 경우에 이제 더더욱 자기 노동에 대한 대가라는 환상이 더 명확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50번으로 갑니다. 황진호 씨 부탁드릴게요. 감독과 관리 노동은 직접적 생산 과정이 독립적인 생산자들의 고립된 노동의 형태가 아니라 결합된 사회적 과정의 형태를 취하는 곳에서는 필연적으로 생긴다. 그러나 그 노동의 이중의 성격을 가진다. 한편에서는 다수의 개인들이 협력하는 모든 노동에서는 과정의 상호 관련과 통일은 필연적으로 오케스트라의 지휘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지휘 의지에 그리고 부분 노동이 아니라 작업장의 전체 활동을 담당하는 기능들에 맡겨진다. 이것은 어떤 결합된 생산 방식에서도 수행되어야만 하는 생산적 노동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상업 부분을 무시하면 이런 감독 노동은 직접적 생산자인 노동자와 생산수단의 소유자의 사이의 대립에 바탕을 두는 모든 생산 양식에서는 필연적으로 생긴다. 이 대립이 크면 클수록 감독 노동의 기능은 그만큼 더욱 커진다. 예, 좋습니다. 자, 이미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본론 1권 4편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 협업을 다룰 때, 그 자본가의 지위 기능의 이중적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다시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 우리가 자본론 1번 공부할 때 이제 복습 자료 중에 하나인데요. 1권 4편 13장에 이제 협업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38번 읽어보도록 하죠. 박나영 씨 부탁드립니다. 제13장 협업. 자본주의적 생산은 각 개별 자본이 다수의 노동자를 동시에 고용하고 따라서 노동과정이 대규모로 수행되어 대량의 생산물을 공급하게 되는 그때부터 비로소 실제로 시작한다. 많은 노동자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같은 자본가의 지휘 밑에서 함께 일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개념적으로나 자본주의적 생산의 출발점을 이룬다. 자본가의 지휘는 그 내용에서 이중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지휘하는 생산 과정 자체가 한편으로 생산물의 생산을 위한 사회적 노동 과정이고 다른 한편으로 자본의 가치 증식 과정이라는 이중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산업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본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본가이기 때문에 산업의 지도자로 된다. 봉건 시대는 장군, 판사의 기능이 토지 소유의 속성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산업의 지도자는 자본의 속성으로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경영활동이라고 통칭하는 자본가의 지휘, 관리, 감독 노동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이제 이중적 성격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본가의 지휘도 이중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생산을 위한 사회적 노동 과정이라는 측면, 아까 나왔던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과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의 가치 증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노동자를 감시하고 통제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이런 두 가지 성격이 이제 동시에 등장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이 지위의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단순히 이것이 이제 사회적 노동 과정, 협업에 의한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산 과정의 이제 적대적 성격으로부터 비롯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이제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만약에 이게 생산적 기여를 하는 협업을 지휘하는 이런 사회적 노동의 조율자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반드시 자본가가 전담해야 될 어떤 필연적인 이유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와 있듯이 봉건 사회에서 장군이나 판사의 기능이 토지 소유의 속성이었다라는 거죠. 토지 소유자인 봉건 영주가 장군이나 판사를 자신이 당연히 맞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자본의 소유자가 산업의 지도자가 되는 게 이제 당연시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어떤 필연적인 이유도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 얘기를 우리가 1권 4편에서 이미 했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5편, 3권 5편의 23장에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읽었던 이제 50번에서 자, 여기서도 다시 이 노동의 감독과 관리 노동의 이중적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편에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은 역할, 다른 한편에서 직접적 생산자와 생산수단의 소유자 사이에 대립의 바탕을 두는 생산 양식에서 등장하는 역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립이 클수록 감독 노동의 기능, 이른바 통제의 기능이 더 커진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 다음 51번으로 가겠습니다. 임정미 씨 부탁합니다. 감독 노동은 또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도 필수 부가하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도 생산 과정은 동시에 자본가에 의한 노동력의 소비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전제 국가에서 정부가 수행하는 감독과 전면적 개입이라는 노동이 두 개의 측면, 모든 공동체의 성질에서 생기는 공동사업의 수행과 정부와 민중 사이의 대립에서 생기는 특수한 기능의 수행을 포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노예제도 아래에 있었던 고대 조술가들의 경우에는 감독 노동의 이 두 측면들이 실제로도 그러하였지만 이론에서도 뗄 수 없게 결합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을 절대적 생산 양식으로 여기는 근대 경제학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른 한편으로 근대적 노예제도의 변호론자들은 감독 노동을 노예제도의 정당한 근거로 이용할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학자들이 감독 노동을 임금 노동제도의 정당한 근거로 이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 그렇죠. 네. 오늘날의 이제 부르주아 경제학자들도 결국에는 이제 동일한 논리의 기초에서 예, 예, 착취를 은폐하고 이제 체제를 정당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52번 보겠습니다. 이상배 씨 부탁합니다. 이런 관리, 감독 노동이 모든 결합된 사회적 노동의 성질에서 생기는 특수한 기능이 아니라 생산수단의 소유자와 단순한 노동력의 소유자 사이의 대립에서 생기는 한 직접적 생산자와 예속에서 생기는 이런 기능이 때때로 이 관계 그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되며 그리고 또한 타인의 부불 노동의 착취와 취득이 때때로 자본 소유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으로서 설명되고 있다. 임금 노동자도 노예와 마찬가지로 자기를 노동시키고 관리할 주인을 가져야만 한다. 그리고 일단 이런 지배와 예속의 관계가 전제된다면 임금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임금 이외에도 감독 임금,
자기를 지배하고 감독하는 노동에 대한 보상 또는 그를 관리하며 그들 그 자신과 사회에 유용하도록 만들기 위해 투하된 노동과 재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만들어내도록 강요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감독자로서의 자본가, 기능 자본가 또는 이제 경영자가 그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53번입니다. 유미리 씨. 감독, 관리 노동이 자본의 대립적 성격, 자본의 노동 지배에서 생기며 따라서 계급 대립에 근거하는 모든 생산 양식,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도 포함해 공통적인 한, 그 노동은 자본주의 체제에서도 생산적 기능들, 모든 결합된 사회적 노동이 특수한 개인들에게 특수한 노동으로서 부과하는 생산적 기능들과 직접적으로 뗄 수 없이 혼합된다. 관리인의 임금은 이런 관리인에게 지불할 만큼 사업이 충분히 대규모로 운영되자마자 이윤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숙련 노동에 대한 임금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전문 경영인 거죠. 54번입니다. 윤민자 씨 부탁드릴게요. 자본주의적 생산, 그것은 감독 노동을 자본 소유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언제나 이용하게끔 만들었다. 따라서 감독 노동을 자본가가 수행할 필요는 없게 되었다. 협동조합 공장은 자본가가 생산의 기능자로서는 불필요하게 된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본가 자신이 대규모 토지 소유자를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본가의 노동이 사회적 노동이라는 노동 형태에서 생기며 노동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다수인의 결합과 협업에서 생기는 한 자본가의 노동은 자본가는 관계없는데 이것은 이 노동 형태, 그것이 자본주의적 껍질을 벗겨버리자마자 자본과 관계없는 것으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노동은 자본주의적 노동으로 필연적으로 자본가의 기능이라고 말하는 것은 속물들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태내에서 발전한 형태들을 그것들의 대립적인 자본주의적 성격에서 분리하고 해방시켜 생각할 줄 모른다는 것을 가리킬 뿐이다. 예, 좋습니다. 자, 네, 자본주의적 생산은 이제 토지 소유와 대립하게 되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지대를 공부할 텐데, 토지 소유자는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토지를 일정 기간 빌려준 대가로 이윤의 일부를 지대로 요구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본가는 예, 토지 소유자가 이제 불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사실은 이미 자본가도 불필요한 존재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 당시에도 이른바 협동조합 공장이라는 게 일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규모의 이제 자본가가 파산을 했을 때 임금을 이제 지불하지 않고 이제 파산을 했을 때 이제 노동자들이 그 생산 수단을 이제 대신 인수해서 이제 경영하는 일들이 막스 당시에도 이제 있었어요. 근데 그 경우를 보면 이제 자본가는 더 이상 자본가들이 그 토지 소유자를 불필요한 지주들을 불필요한 존재로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이제 불필요하게 되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본주의에서 그 자본가의 기능이라는 게 필연적인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5번 보겠습니다. 박나영 씨 부탁드릴게요. 관리 임금은 상업관리인의 경우나 산업관리인의 경우나 모두 기업가 이득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나타나는데 이것은 노동자들의 협동조합 공장이나 자본주의적 주식회사에서도 마찬가지다. 협동조합 공장에서는 감독노동의 대립적 성격이 사라진다. 왜냐하면 관리인은 노동자들에 의해 지불되며 노동자들의 대립해 자본을 대표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식회사 일반, 신용제도와 함께 발달한다. 기능으로서 이 관리 노동을 점점 더 자본 소유, 자기 자본이든 차입 자본이든 에서 분리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기능 자본가가 자본의 단순한 소유자인 화폐 자본가와 대립하고 그리고 신용의 발달과 더불어 이 화폐 자본, 그것이 은행에 집중되어 은행에 의해 화폐 자본의 직접적 소유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행에 의해 대출되어 사회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단순한 관리인, 대부에 의해서든 다른 어떤 방식에 의해서든 자본 소유와는 조금도 관계가 없는 관리인이 기능자본과 그것에 속하는 모든 실질적인 기능을 담당하기 되기 때문에 오직 기능자만이 남게 되고 자본가는 불필요한 인물로서 생산 과정에서 사라진다. 예, 그렇습니다. 자, 협동조합 공장에서도 관리인이 필요해요. 왜? 생산의 이제 기획과 조율의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그 관리인이 터무니없이 높은 임금을 받지는 않죠. 노동자의 이제 한 사람으로서 설령 그게 이제 나름 숙련된 기능이 필요하다고 평가돼서 평균적인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보다는 조금 높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이제 그 잉여가치에 해당하는 만큼을 독식하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자본주의적 생산,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오늘날에는 어때요? 이른바 기능자본가조차도 실제로 이 관리 감독 노동 중에서 담당하는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왜? 나름 이제 그 관료적인 이제 유계 서열 체제가 충실히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 거의 대부분의 노동이 이제 그 노동자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관리 감독 노동조차도 예, 예, 그 기능 자본가라고 이제 일컬을 수 있는 자들이 하는 역할이라는 건 거의 없다시피 한다라는 거예요. 자본의 규모가 자본주의 생산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56번입니다. 임정비 씨 읽어주십시오. 기업가 이득과 감독 임금 또는 관리 임금 사이의 혼동은 처음에는 이윤 중 이자를 넘는 초과분이 이자에 대해 취하는 대립적인 형태 때문에 생겼다. 이 혼동은 이윤을 잉여가치, 즉 부분노동으로서가 아니라 자본가 자신이 수행하는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으로서 설명하려는 변호론적 의도에 의해 더욱 전개되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다수의 산업 경영자와 상업 경영자 측이 형성됨에 따라 감독 임금도 모든 기타의 임금과 마찬가지로 점점 더 일정한 수준과 일정한 시장 가격을 가지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특수훈련을 받는 노동력의 생산비를 저하시키는 전반적인 발달에 따라 감독 임금도 숙련노동 일반의 임금과 마찬가지로 점점 더 저하되었다. 노동자 측에서 협동조합의 발달, 그리고 자본가 측에서 주식회사의 발달에 따라 기업가 이득과 관리 임금을 혼동시키는 최고의 구실마저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며, 이유는 이론적으로 부정할 수 없었던 것, 즉 단순한 잉여가치, 아무런 등가도 지불되지 않은 가치 실현된 부분노동으로 실제로도 나타나게 되었다. 이리하여 기능자본가는 현실적으로 노동을 척취하며 그의 척취의 과실은 그가 차입자본으로 사업하는 경우에는 이자와 기업가 이득으로 분할된다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 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7번입니다. 이상배 씨 읽어주십시오.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는 주식회사와 관련해 관리 임금에 대한 새로운 사기가 전개된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관리인의 상부에 다수의 이사진과 감사진이 등장하는데 이들의 경우에는 관리와 감독은 사실상 주주들을 약탈해 치부하는 단순한 구실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회사의 중역이 매주 회의에 참석해 받는 보수, 감독 임금은 대체로 이런 명목상의 중역이 현실적으로 수행하는 감독에 반비례하고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른바 이제 주식회사의 이제 이사회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자본의 소유자들이 자기 몫을 이제 더 가져가도록 하는 이런 그 명분, 네, 이거나 또는 이제 뭐 최근에는 그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후에 이제 비판이 계속 지정되니까 나름 사회이사라는 식으로 예, 자본 소유자들의 이해관계를 결코 거스르지 않은 그 인사들을 이제 데려다가 나름 이제 그 고액 연봉을 주고 자기들의 이제 거수기로 세우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받는 이제 보수는 실제로 이들이 하는 기능에 반비례한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오늘날까지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2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진호 씨 읽어주십시오. 제목까지 읽어주세요. 24장 이자 낳는 자본에서는 자본관계가 피상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58. 이자 낳는 자본에서 자본관계는 가장 피상적이고 물신적인 형태에 도달한다. 여기서 우리는 M, M-를 가지게 되는데 더 많은 화폐를 낳는 화폐, 자기 자신을 증식시키는 가치가 두 끝을 매개 하는 과정 없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상업자본 MCM-에서는 적어도 자본 운동의 일반적 형태가 존재하고 있다. 비록 이 운동은 유통 영역에서만 행해지지만, 그러나 이유는 적어도 사회적 관계의 산물로 표시되어 있지, 단순한 사물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다. 상업자본의 형태는 적어도 하나의 과정을 두 대립 국면의 통일을 하나의 운동, 이 운동은 구매와 판매라는 두 개의 반대되는 절차로 분할된다를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이자 낳는 자본의 형태인 M-에서는 사라지고 있다. 예, 산업자본은 MC, PC 프라임, M 프라임의 과정을 거치고 상업자본조차도 중간에 뭔가 한다라는 거예요. MC, M 프라임이라는 과정으로 유통 영역에서나마 뭔가 하는데 이자 낳는 자본은 그냥 M 프라임이다라는 거죠. 그냥 돈을 빌려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게 저절로 늘어난다라는 이야기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떤 환상이 생겨나는가라는 거죠. 59번 보겠습니다. 윤민자 씨 부탁드립니다. M' 이 공식은 무의미할 정도로 생략되어 버린 자본의 시초의 일반 공식이다. 완성된 형태의 자본은 생산 과정과 유통 과정의 통일이며 따라서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잉여 가치를 낳는 자본이다. 이자 낳는 자본의 형태에서는 이런 형태가 생산 과정과 유통 과정의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자본은 이자, 즉 자기 자신의 증가의 신비로운 그리고 자기 창조의 원천으로서 나타난다. 사물, 화폐, 상품, 가치는 이제 단순한 사물로서 이미 자본이며 자본은 단순한 사물로서 나타난다. 총 재생산 과정의 결과가 사물 그것에 내재하는 속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자 낳는 자본에서는 이 자동적인 물신이 순수한 형태, 즉 자기 자신을 증식시키는 가치, 화폐를 낳는 화폐로 완성되며 이 형태에서 자본은 더 이상 가치가 생긴 흔적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 이 사회적 관계가 하나의 사물, 즉 화폐의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로 완성되고 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른바 이제 자본 물신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23장에서 이윤이 이자와 기업가 이득으로 이제 분할되면서 양적 분할이 질적 분할로 전환이 됩니다. 두 가지 환상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자 그 자체의 정당성, 기업가 이득의 정당성에 대한 환상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우리가 1권 1편에서 막스가 상품 물신을 이야기하고 상품 생산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 상품 물신이 화폐 물신으로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일반적 등가물 상품인 화폐가 그 자체로 어떤 이제 신비한 능력을 가진 이제 존재로서 짠하고 이제 나타나고 만인의 숭배를 받는데 이 화폐 물신이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3권 5편에서는 자본 물신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화폐는 그 자체로 자기 자신을 증식시키는 신비한 힘이 있고 곧 자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비 걸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6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미리 씨 부탁드립니다. 화폐 그것은 이미 잠재적으로 자기 증식하는 가치이며, 그리고 이런 것으로서 대부된다. 이리하여 가치를 창조하는 것, 이자를 낳는 것은 전적으로 화폐의 속성으로 되어버린다. 그것뿐이 아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기능하는 자본도 기능 자본으로서 이자를 낳는 것이 아니라 자본 그것으로서, 즉
화폐 자본으로서 이자를 낳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더 심한 왜곡이 나타난다. 이자는 기능자본가가 노동자로부터 착취하는 이윤 또는 잉여가치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데도 지금 이자가 자본의 고유한 과실이며 본원적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유는 기업가 이득의 형태로 재생산 과정의 단순한 부속품, 부산물로 나타난다. 이리하여 자본의 물신적 형태와 자본물신의 관념이 여기에서 완성되고 있다. 예, 좋습니다. 자, 61번 보겠습니다. 박나영 씨 부탁드릴게요. M프라임에서 우리는 자본의 무개념적인 형태, 생산관계를 최고도로 전도시키고 사물화하는 것, 자본 자신의 재생산 과정에 선행하는 자본의 단순한 형태인 이자 낳는 형태를 보게 된다.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자본을 신비화하는 것은 화폐 또는 상품이 재생산과 독립적으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식시키는 능력을 가진다는 주장이다. 자본을 가치와 가치 창조의 독립적인 원천이라고 설명하려는 속료 경제학에게 이 형태는 물론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다. 왜냐하면 이 형태에서는 이윤의 원천을 더 이상 파악할 수 없으며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의 결과가 그것에서 분리되어 자립적인 존재를 획득하기 때문이다. 네, 더 이상 시비 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예, 돈은 돈을 낳는 신비한 힘이 있어야. 그러니까 자본가가 지배계급이 이자와 이윤을 얻는 것은 노동자의 대한 착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좋아야 그냥 할렐루야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 부르주아 경제학이 정당화하는 논리고 우리한테 이제 끊임없이 주입하는 사고방식이다라는 거죠. 62번 보겠습니다. 황진호 씨 읽어주십시오. 이자 낳는 자본에서 그리고 특히 그것의 직접적 형태인 이자 낳는 화폐 자본에서 자본은 자기의 순수한 물신 형태인 M 프라임을 주체로서 판매할 수 있는 사물로서 얻고 있다. 첫째로 자본이 끊임없이 이 화폐라는 형태에서는 자본의 모든 특수한 속성들이 사라져버리고 자본의 실물적인 요소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 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화폐 형태에서는 서로 다른 사용 가치로서 상품들 사이의 구별이 사라지며 따라서 이런 상품들과 그 생산 조건들로 구성되는 산업자본들 사이의 구별도 사라진다. 화폐는 가치, 그리고 여기에서는 자본가 자립적인 교환 가치로 존재하는 형태다. 자본의 재생산 과정에서 화폐 형태는 일시적인 국면이며 단순한 통과 국면이다. 이와 반대로 화폐 시장에서 자본은 항상 이 화폐 형태로 존재한다. 둘째로 자본에 의해 생산되는 잉여 가치도 여기에서는 화폐 형태며 자본의 그것의 속성으로 나타난다. 나무들의 성장이 나무의 속성인 것처럼 화폐를 낳는 것이 화폐 자본의 형태로 있는 자본의 속성인 것처럼 보인다.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일까지 벌어질 수 있느냐라는 건데요. 63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상배 씨 읽어주십시오. 화폐가 대부되자마자 또는 재생산 과정에 투하되자마자 화폐가 잠을 자든 안 자든 집에 있는 여행을 하든 낮이든 밤이든 화폐에는 이자가 생긴다. 이리하여 이자 낳는 화폐 자본. 그런데 모든 자본은 그것의 가치 표현에서 보면 화폐 자본이며 또한 모든 자본은 지금 화폐 자본의 표현으로 여겨지고 있다. 은 화폐 퇴장자의 가장 경건한 소망을 실현시키고 있다. 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는지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64번입니다. 네, 부분은 윤민자 씨가 읽어주십시오. 자본은 자기 자신을 재생산하며 재생산 중에 자기를 증식시키는 가치이고 자기의 고유한 속성에 의해 영원히 존속하고 증대한 가치라는 관념은 프라이스의 황당무계한 착상을 아는데 일리엄 피트는 이 착상을 진지하게 믿어 국채 삼각기금 싱킹 펀드에 관한 그의 법률에서 재정 운영의 지주로 삼았다. 애수가 탄생한 해에 6%의
복리로 대부된 일실링은 태양계 전체 토성 궤도의 지름과 동등한 지름을 가진 공으로 가정한다. 가 포용할 수 있는 것, 순금보다 더 큰 금액으로 증대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국가는 결코 재정난에 빠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국가는 최소의 저축으로 최대의 부채를 국가의 이해관계가 요구하는 짧은 기간에 상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폐를 복리로 증식시키기 위해 단리로 차입하면 된다는 의미, 각조 83조. 그는 자본의 재생산과 노동의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기관으로 스스로 증거하는 단순한 숫자로 여겼기 때문에 S는 C 플러스 1 플러스 I N이 이라는 공식에서 이자 공식에서 자본의 상장 법칙을 발견하였다고 망상할 수 있었다. 네, 실제로 이런 식이 있었습니다. 프라이스라는 작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탄생한 해에 일신링을 6%의 복리로 대부했다면 뭐 19세기 중반쯤에는 그 크기가 태양계 전체보다 이제 더 커졌을 거다. 태양계 전체를 포괄하는 순금보다 더 커졌을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제 과학의 그 한계에 따라서 이제 토성 궤도까지만 이제 태양계를 상정을 했다라는 이야기고요, 여기서는. 근데 나름 이걸 가지고 진지하게 이제 입법을 시도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뭐 그 영국이 이제 일찍부터 이제 국채를 발행했는데 국채가 이제 계속 불어나니까 결국 이제 그 국채를 갚기 위해서 또는 거기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서 계속 국채를 발행해야 되죠. 물론 이제 오늘날에는 어지간한 선진국이 이제 대부분 그런 처지에 놓여 있지만은 일찍부터 이 부분이 발달한 이제 영국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이제 논란거리였는데 이런 식의 논리가 성립했던 거예요. 자, 국채에 대한 이자는 단리로 지불하면 되는데 그것에 대비해서 실제로 이제 세금을 걷어서 복리로 적립을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단리보다 복리가 훨씬 더 급속도로 증대하기 때문에 오래지 않아서 이 국채를 전부 다 갚고 국가 재정이라는 건 완전히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는 대단히 혁신적인 해결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되냐라는 거야. 그 원리가 이거다라는 거야. S는 C의 1 플러스 I분의 N승이다라는 건데, 복리로 적립했을 때 이제 원금이 얼마나 불어나냐라는 거거든요. C를 원금이라고 하고, I를 그 이자율이라고 했을 때, N년 동안 이제 적립을 하면 그 최종 적립액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하니까 국가부채라는 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야.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재생산과 노동의 조건들과 무관하게 그냥 계속해서 이자가 복리로 붙어서 증식하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다라는 거거든요. 6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미리 씨 읽어주십시오. 프라이스 박사의 관념이 근대 경제학에서 얼마나 널리 무의식 중에 수용되고 있는가는 이코노미스트 1851년 7월 19일자의 다음과 같은 구절에 잘 나타나 있다. 자본이 저축된 자본의 각 부분에 대한 복리에 의해 모든 것을 삼켜버릴 정도로 증가함으로써 수입의 원천인 세계의 모든 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본의 이자가 되어버렸다. 지금 모든 지배는 이전의 토지에 투하된 자본에 대한 이자의 지불이다. 이자 받는 자본의 속성에서 생산될 수 있는 모든 부는 자본에 속하며 자본이 지금까지 수취한 모든 것은 자본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식욕에 대한 하나의 할부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류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잉여 노동은 자본 자체의 내재적인 법칙에 따라 자본에 속한다는 것이다. 자본은 분명히 몰록 사람의 목숨을 희생으로 요구하는 신이다. 예,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이 이코노미스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코노미스트예요. 네, 이미 이때 당시에 창간돼서 자본과 계급의 이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언론으로 지금까지 또 이제 면면이 군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이제 사고라는 것들이 이미 이때부터 전면화돼 있었다라는 거죠.
자, 안타깝게도 이게 왜 안 되냐라는 겁니다. 6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빈 씨 읽어주십시오. 자본의 축적 과정은 이윤, 잉여가치 중 자본으로 재전환되는 부분, 즉 새로운 잉여노동의 흡수에 기능하는 부분을 이자라고 부를 수 있는 한에서만 복리의 축적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 모든 우연적인 교란을 무시하더라도 기존 자본의 대부분은 재생산 과정의 진행에서 끊임없이 크든 적든 가치가 감소한다. 왜냐하면 상품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그것의 생산에 처음 든 노동시간이 아니라 그것의 재생산에 드는 노동시간이며 이 후자는 사회적 노동 생산성의 발달에 따라 끊임없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생산성의 더 높은 발달 단계에서 모든 자본은 오랜 자본 축적 과정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비교적 짧은 재생산 기간의 결과로서 나타난다. 이 제3권 제3판에서 논증한 바와 같이 이윤율은 자본 축적의 증대와 이것에 대응하는 사회적 노동 생산성의 증대, 이것은 불변 자본 부분에 대한 가변 자본 부분의 상대적 감소의 진전에 분명히 표현되고 있다에 따라 저하된다. 그러므로 동일한 이윤율을 낳기 위해서는 한 명의 노동자에 의해 처리되는 불변 자본이 10배가 된다면 잉여 노동 시간도 10배가 되어야 할 것이며 유리하여 얼마 안 가서는 노동시간 전체, 심지어 하루 24시간 전체가 자본에 의해 취득되더라도 동일한 이윤율의 유지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윤율은 저하하지 않는다는 관념이 프라이스의 기하급수적 성장의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복리에 의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자본이라는 일반적인 사고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런 이제 되도 않는 사고에 대해서 가장 이제 유리한 조건을 상정하자라는 거예요. 잉여가치 중에서 자본으로 재전환되는 부분, 이른바 축적되는 부분을 전부 다 이자라고 치자라는 거죠. 근데 그렇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이른바 도덕적 감가라고 부르는 과정 때문에 자본 가치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우리가 3편에서 공부한 것처럼 이윤율은 지속적으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때문에 저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자본의 크기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잉여 노동 시간이 계속해서 이제 증대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하루 24시간 전체가 이제 잉여 노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이윤율은 유지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연히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망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67번 보겠습니다. 박나영 씨 읽어주십시오. 잉여가치와 잉여노동이 동일하다는 사실은 자본 축적의 하나의 질적인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그 한계는 총노동일, 동시에 착취할 수 있는 노동일 수를 제한하는 생산력과 인구의 그때그때의 성장 수준이다. 이와는 반대로 잉여가치가 이자라는 무개념적인 형태로 파악된다면 그 한계는 오직 양적인 것이며 모든 망상이 가능하게 된다. 네, 이렇게 되죠. 자, 68번 보겠습니다. 이 24장의 마지막인데요. 황진호 씨 읽어주십시오. 이자라는 자본에서는 자본 물신의 관념이 완성되고 있다. 이 관념에 따르면 축적된 노동 생산물, 더욱이 화폐 형태로 거용되어 있는 내재적인 희비한 속성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자동 기관으로서 잉여 가치를 극약수적으로 생산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하여 이 축적된 노동 생산물은 모든 시대의 세계 전체의 부를 정당하게 자기에게 속하는 것으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의 이자로 여겨왔다는 것이다. 이 관념에서 과거의 노동의 생산물, 그리고 과거 노동의 그것은 이미 그 자체로서 현재 또는 미래에 살아있는 잉여 노동의 일부를 잉태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과거의 노동의 생산물의 가치가 유지되고 또한 재생산되는 것은 사실상 그 생산물이 살아있는 노동과 접촉하는 것의 결과에 불과하며, 그리고 과거 노동의 생산물이 살아있는 잉여 노동에 대해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본관계, 과거 노동이 독립적이고 우수한 것으로서 살아있는 노동과 대립하는 특수한 사회관계가 지속하는 동안에서만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이른바 이제 자본 물신이라는 게 오늘날 지배적이고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지만 현실은 이렇다.
라는 거죠. 어쨌거나 과거 노도의 생산물이 살아있는 노동과 끊임없이 접촉함으로써 그 가치가 유지되고 잉여 가치가 추가되어야만 가능한 거고, 또한 당연하게도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 자본주의적 생산 관계가 지배적으로 유지될 때에만 이런 그 사고가 가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적 생산이 폐지되면 당연히 이런 식의 망상도 근거를 잃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종편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이게 이제 3권 5편의 2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인데, 뭐 순수하게 이제 이론적인 개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실제로 자본론 3권 5편의 내용을 보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이 후반부에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엥겔스가 고생고생을 하면서 어찌어찌 이제 책으로 정리를 해놓긴 했는데 영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이제 다 정리도 이제 못한 상태에서 올려드렸는데 일단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마치고요. 뭐 다음 시간에 뭐 어떻게 해서든 전부 다를 살펴보지는 못하더라도 그나마 이제 그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그 후반부를 진행하고 이어서 이제 3권 6편 지대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